2월 17일 수업이고요. 지금 리액트 이제 막 시작해서 리액트 프로젝트 구조 그리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부분까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매 예제 시작할 때마다 프로젝트 생성하고 이것저것 세팅하고 그런 과정이 조금 길죠. 근데 보통은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만 만들고 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같은 폴더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서 뭐 다행이긴 한데 우리는 그거를 매주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거죠. 메모장 파일을 하나 만들면서요. 메모장 파일 하나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윈도우 기준이에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작동하는 명령어들을 이제 입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헬로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 헬로라는 폴더로 들어가고 여기서 월드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 프롬프트에서 작성하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명령어들을 메모장에 작성한 다음에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는데 확장자를 BAT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요. 윈도우 배치 파일이라고 해서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명령어가 일괄 실행돼요. 한번 해보면은 이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 헬로라는 폴더가 생겼고 이 안에 들어가면 월드라는 폴더까지 생기죠. 더블 클릭하면 그냥 창이 잠깐 나왔다 사라져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퍼지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넣으면 이렇게 창이 실행되면서 명령어가 일괄 실행되고 퍼즈를 만나면은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뜹니다. 한 번 더 지우고요. 골뱅이 에코 오프라고 집어넣으면은 아까 이 명령어들이 그 진행되는 과정에 보였잖아요. 이제 이 명령어들이 수행되는 과정이 안 나와요. CLS는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깨끗하게 화면을 비우고 시작하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에코. 에코는 출력문이에요. 되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이게. 2000년도 이전에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윈도우 98 시절, 뭐 그때 쓰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에코문이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면 내가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파일에다가 작성을 해놓고 더블 클릭하면 쫙하게 실행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단톡방에 파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맥용은 이렇게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더 복잡해서 저도 맥을 쓰면도 불구하고 저 맥용 안 만들고 있거든요. 맥 쓰시는 경우에는 좀 요거는 그냥 기존 방법대로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파일의 이름이 리액트 앱이에요. 뭐 확장자는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이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리액트 앱 한 다음에 %1은 그 뒤에 오는 파라미터예요.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 름을 기입을 하시면 얘가 이거 받아서 일단 수행할 명령어를 한번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얀 크리에이트 리액트의 명령을 대신해줘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생기겠죠? 그 다음 단계로 얀 베리로 변경하는 거 명령어 수행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세팅 파일 좀 바꾸는 거 있었죠? 그거를 이제 파워쉘 통해서 텍스트 파일 직접 수정하는 것까지 넣어놨고, 다시 한번 얀 인스톨.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다시 드릴게요. 파일. 주석으로 막아놨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그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리액트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놨잖아요. 이게 앞으로 매 수업마다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얀 애드 하면서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얘네들이 앞으로 우리가 종강 때까지 쓸 그 추가 패키지들이에요. 필요한 패키지 한 번에 쫙 일괄적으로 깔고요. 그 다음에 GitHub 관련 폴더가 생겨갖고 걔가 쓸데없이 용량만 잡아먹으니까 GitHub 관련 폴더를 지웠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킵니다. 만약에 파라미터 프로젝트 이름이 지정이 안 됐다면 이렇게 예외 처리해놨고요. 이 파일 다시 드릴게요. 요거 지금 드린 거 요거 지우시고요. 새롭게 드리는 걸로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쓰시냐면요. 작업 폴더에다가 요 파일 딱 배치해 놓으시고 작업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여세요. 자, 오늘 우리가 진행할 예제는요. JSX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앱 한 칸 띄고 03-JSX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 프로젝트 생성과 자잘한 기본 세팅들을 다 해줄 겁니다. 프로젝트 생성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네. 명령어요? 명령 프롬프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혹시? 파일 이름 한 칸 띄고 프로젝트 이름. 그러니까 리액트 앱 한 칸 띄고 오늘 진행할 게 03-JSX. 그러니까 맥을 쓰시는 경우는 이 3번 JSX라는 프로젝트를 일단 실습 시간에 직접 생성하시면 돼요. 필요한 추가 패키지도 깔고 있는 거고 얀 베리로 변경. 그 다음에 PMP 모드로 변경하려고 세팅 파일 수정하는 거. 깃 관련 파일 정리하고 프로젝트 가동. 그러면 가만 놔두면 리액트가 가동하면서 브라우저가 뜰 거예요. 예, 이렇게요. 이제 파일 정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예,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거 없으면 수업 시간 딜레이가 너무 많이 걸려서 예. 평소에 뭐 그 개발 환경을 윈도우로 쓰신다고 업무에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를 열어야죠. 생성된 프로젝트를 이제 폴더 이렇게 여시면 되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안 쓰는 파일들 정리하는 거죠. src 폴더에서 app.js와 index.js를 빼곤 다 지워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삭제. 그럼 index.js 소스 코드를 좀 바꿔야죠. 자, index.js에서 스타일 시트 참조하는 부분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웹 비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코드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react.strict 모드라고 하는 이 부분도 날려버리시면 되고요. index.js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 생성된 프로젝트 그 실습용 파일 안 드렸죠? 네, 이것도 지금 단톡방에 올릴게요. 네, 톡방에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pp.js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프로젝트 형태로, 기본 형태로 이렇게 함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이제 지금 바로 코딩, 지금 요거 바로 코딩 안 하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나중에 그 리액트 성능 향상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부연 설명이 들어갈 텐데, 패키지 참조하는 것 중에 메모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적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 익스포트하는 이 앱 객체를 메모라는 함수로 한번 가공을 해서 익스포트를 시키던지, 아니면 똑같은 게 변수에 담아서 메모한테 주건, 아니면은 변수에 담기 전, 앱이라는 변수에 담기 전에 메모에 이렇게 감싸건, 어차피 매한가지잖아요. 이 메모라고 하는 함수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점검해서 변경사항이 1도 없으면 실행을 안 시키는 기능을 해요. 메모라이즈드를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리프레시가 계속되는 거를 좀 방지함으로 해서 성능 향상을 기하는 내부 함수인데, 그래서 함수의 초기화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 정도가 기본 틀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예제를 만들 때마다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제가 단톡방에 사이트 하나 주소 드릴 텐데요. 요거는 지금 같이 해주세요. 여기 작성하셨던 이 코드를 여기서 타이핑하지 마시고 여기서 타이핑을 하세요. 보통 이제 코드 스니펫이라고 하는데요. 코드 조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작성하는 코드 패턴을 단축키화 시켜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디스크립션에서는 기능의 설명입니다.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코멘트를 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리액트 펑셔널 타입 컴포넌트라고 잡아놨어요. 영문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은 리액트 함수형 컴포넌트
이렇게 한글로 넣으셔도 됩니다. 태그 트리거는 이 코드에 대한 단축키예요. 저는 제가 만든 단축키는 전부 앞에다가 마이 언더바를 붙여요.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마이만 치면은 자동 완성이 쫙 하고 나오거든요. 마이 언더바 리액트 펑셔널 컴포넌트. 요거 이름 짓는 거는 그냥 각자 정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예약어를 작성합니다. 달러 중괄호 넣고 tm 파일 베이스, 파일 네임 베이스라고 하시면은 이 자리에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출력이 돼요. 그리고서 달러 1이라고 놓으시면 여기서 이제 그 키보드 커서가 시작을 해요. 하는 김에 다 한글로 적을까? 뭐 이름 같은 거, 이름이랑 요거 위에는 편하게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완성된 게 이제 생기거든요. 여기를 이제 카피 스니펫 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에서 사용자 코드 조각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용에서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json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리액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특정 확장자에서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바스크립트.json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여기 뜨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다 날려버리시고 제이슨 구조예요. 그래서 중괄호 하나 넣으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복사한 스니펫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점점 늘려가면은 이제 나만의 단축키가 생기는 거죠. 수업 중에 몇 개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추가한 게 myRFC라고 하는 요 단축키예요. 자, 그러면 app.js 요거를 이제 직접 작성하지 마시고
단축키 만들었어요. my rfc라고 my까지만 치시면은 내가 만든 단축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네, 또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단계가 되면은 또 몇 가지 스니펫을 더 추가할 거예요. 이런 거 안 해오면 실습 시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이 익스텐션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스니펫이라고 검색하면은 그 각종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단축키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깔면은 단축키 몇 개 치면 코드 패턴이 쫙쫙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게 또 남이 만든 단축키를 내가 외우려고 하면 그것도 은근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에이 이럴 바에 그냥 내가 만들어버리지 그러면서 그냥 저만의 단축키를 만들어서 써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게 리액트 안에서 이제 화면을 분할하는 방법이었어요. 실제로는 HTML 페이지가 단 하나의 페이지지만 이용자가 느끼기에는 웹페이지가 여러 개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 그걸 이제 SPA 방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리액트 프로젝트는 사실 웹사이트 하나를 통째로 만드는 거는 그게 적합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짜리 페이지를 만드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백엔드 시스템이 그 고전적인 자바 계열 내지는 PHP 계열 뭐 혹은 ASP 계열 그러니까 레거시 시스템들 옛날부터 하던 것들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페이지 구성을 백엔드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백엔드가 페이지들을 이렇게 쭉 나누면 백엔드가 이렇게 페이지들을 나눠요. 그러면 여기에 리액트 프로젝트를 하나씩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매 페이지마다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각각에 이렇게 하나씩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리액트 프로젝트를 안 만들면 HTML 파일 만들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하나씩. 그러니까 HTML 파일을 만드는 대신에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크게 리액트 프로젝트 만드는 명령어 치고 이것저것 세팅하고 이걸 어떻게 다 해? 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크게 그 문제가 안 되는 게 오늘 제가 그 명령어 하나 치면은 프로젝트 쫙 생성하는 거 이런 거 작성한 거 드렸잖아요. 그거에 준하는 기능을 얘네들이 각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바로 뭐 리액트 페이지 생성 뭐 딱 하면 지가 알아서 쫙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면은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를 완전히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들이 프론트에 관여하는 게 좀 커요. 이건 이제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프론트랑 백엔드를 완전히 분리한다라고 하면 뭐 백엔드가 뭘로 만들어지는지는 이제 알 바 아니죠. 프론트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된다. 근데 리액트로 만들 경우에는 단 하나의 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화면을 구성하는 건 되지만 걔네들은 검색 엔진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리액트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회원가입
그 다음에 뭐 계정 관리, 메인 페이지, 상품 목록, 상품 상세, 장바구니, 결제. 뭐 쇼핑몰 만든다는 페이지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고객센터. 최소한 요 정도는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순수 리액트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독립적인 웹사이트로 띄워요. 만약에 그 megaIT.com이라고 하면은 메인 페이지는 따따따.megaIT.com, 회원가입은 join.megaIT.com, 계정 관리는 account.megaIT.com, 장바구니는 cart.megaIT.com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 하나의 부분을 독립적인 사이트로 띄우는 형태를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요. 장점은 부분 뜯어고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만드는 시간이.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이거 그냥 통째로 웹사이트 하나로 띄우고 싶다. 그러면 리액트는 답이 없어요. 넥스트예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ext.js는 통째로 완전한 사이트 하나를 만들어줘요. 근데 요즘 넥스트가 버전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버전업이 한번 또 돼갖고 지금 준비해놓은 수업자로 지금 다시 들어엎어야 될 판이에요. 아무튼 근데 얘가 버전업을 점점 하면서 점점 조금씩 선을 넘고 있어요. 자꾸 이쪽을 기웃거려요. 얘가. 그래가지고 좀 선을 좀 넘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나중 가면은 다시 대통합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게 당연한 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app.js를 했고요.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하나의 단원에서 몇 가지 서브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서브 주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JSX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몇 가지 서브 주제가 있다면 이제 얘네들이 각각 화면으로 다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페이지스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그 폴더 안에다가 각각의 서브 주제를 담당하는 예제 파일들을 또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이제 expr if 1부터 if 4까지, 그 다음에 루프 1부터 루프 3까지 하나, 4개, 3개 총 8개의 서브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src 폴더에다가 이제 페이지스 폴더를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쭉쭉 나갈게요. 여기다가 이제 파일들을 만들 거예요. expr.js, 그 다음에 if1.js, 또 새 파일 if2.js, if 4번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if 3.js, 대소문자 가리셔야 돼요. 루프1.js, 루프2.js, 루프3.js. 네, 이게 이번 단원에서 진행할 각각의 서브 주제들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이제 최소한 기본 초기화 코드는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들었었던 단축키 한 번씩 넣어주시면 되죠.
잠깐만, 이게 코드 조각 잠깐 수정 이슈가 좀 있네요. 수정하거나 할 때는 이거 설정에서 사용자 코드 조각 이거 다시 선택하시면 아까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했으니까 자바스크립트.json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다시 여시면 아까 그 파일이 나와요. 네, 어디가 수정 이슈냐면은 요게 지금 파일 이름으로 함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익스포트 할 때도 걔를 넣어줘야 되는 여기 앱이라고 고정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 파일 이름 들어가는 요 키워드를 여기 다시 한번 넣어주셔야 돼요. 익스포트 쪽에. 요거를 여기 익스포트 디폴트 앱 대신에 이렇게. 네, 여기 한번 수정 이슈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점은 함수 이름이 익스포트 돼야 돼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에서는 복사 붙여넣기 한 번씩 할게요. 자, 계속해서 이제 함수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pp.js에서 간단하게 메뉴를 구성해서 이 화면들을 클릭했을 때 화면 전환이 되게 하면은 예제 진행할 준비가 끝나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 단계가 있었죠. 먼저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패키지에서 링크, 얘가 A 태그 대신이었고요. 라우츠와 라우트라는 애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작성한 예제별 컴포넌트들을 임포트 하시고요. H1 태그는 예제 제목으로 바꿔주고 링크를 구성하기 위한 nav 태그 선 하나 그려주고 각 예제별로 화면 분할 라우츠를 걸어야 되죠. 코드를 만들어주네요. 그래서 라우트 이러한 URL로 접근했을 때 이 컴포넌트를 보여주겠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고요. 대신에 이 라우트에 접근하려면은 A 태그로 링크 거는 게 아니라 리액트에 링크라는 컴포넌트를 써야 됐었어요. href 대신에 to 속성이었고요. 자, 요거 단톡방에 배포해드린 코드랑 동일합니다. 자, 이쯤 되면 코드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한번 가동됐던 거를 끄고 재가동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얀 스타트.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작업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index.js에서
뭔가 하나가 처리가 더 있었어요. index.js에서 react router DOM이라는 애를 체크하고 이 앱을 브라우저 라우트로 감싸주는 거. 지금 보신 여기까지는 앞으로 매 예제마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네. 여기까지 결과 확인하시면은 이제 위에 링크가 이렇게 있고요. 각각 클릭하면 무슨 화면 나오는구나 라고 시각적으로 일단 확인은 됩니다. 배포해드린 자료에 제가 readme.md라는 파일을 넣어놨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세팅하는 과정을 정석대로 정리한 거예요. yarn create react 앱에서 프로젝트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src 폴더에서 뭐뭐뭐 지우고, app.js에서 어디 구문 제거, import.js 어느 부분 수정. 그 다음에 패키지는 요거 하나 추가하시면 되고요. 요 예제에서는. 라우터 적용하기 위해서 index.js에 import 추가, 여기를 이렇게 바꿔라. 스트리트 모드 지우고 브라우저 라우터로 바꾼 거죠. app.js에서 이 컴포넌트 추가. 여기까지는 그냥 계속 똑같이 종강 때까지 들어가요. 자, 배포해드린 파일에서 index.js, app.js는 배포 자료에 있는 실습 내용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시면 되고요. pages 폴더에 있는 것들은 그냥 파일 생성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하시는 걸로 1교시 마무리할게요. 3시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브 주제별로 이제 화면 나누는 거를 이제 했으니까요. 이제 요 안에 각각 주제별로 내용을 채워 넣을 건데요. 이번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각각의 이 페이지를 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얘네들을 이제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이 컴포넌트는 HTML 코드랑 비스무리한 거를 리턴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HTML이 아니고 JSX라고 하는 리액트에서 만든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만 별도 파일로 분리해서 확장자를 JSX라는 파일로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리액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파일 쪼개지는 게 너무 많은데 요거까지 쪼개고 싶진 않아서 저는 여기 안에 같이 넣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요 리턴하기 직전에 각종 자바스크립트 로직들이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로 어떤 결과값들이 만들어지겠죠? 이 결과값들을 이 안에서 출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수를 출력하는 방법, 조건문을 쓰는 방법, 반복문을 쓰는 방법, 이런 표현 방법들이 존재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문법이에요, 문법. 이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라는 거니까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기존에 알고 계시던 뭐 반복문이나 조건문에 비해서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한 코드 단계별로 좀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변수들을 몇 개 준비할게요. 문자열 변수, 숫자 변수, 색상값도 지금 문자열이고요. 얘도 문자열이죠. 자,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는 H1 태그가 아니라 H2 태그로 제목을 표현을 하고요. 스몰. 사실 뭐 이건 지금 별 의미 없죠. 자, 이 JSX 안에서는 HTML 태그 주석은 안 먹습니다. 주석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 슬래시 별. 그리고 주석 끝날 때는 별 슬래시 괄호 닫기. 자, 변수를 출력할 건데요. 간단한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괄호하고서 name이라고 들어갔으니까 react라고 하는 값이 여기 출력되는 거고요. age가 19였죠?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age 플러스 1이니까 2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밑에 p 태그를 하나 넣고요. 꼭 이렇게 화면을 출력 안 하셔도 돼요. 자, 폰트 태그로 글자 색깔 파란색으로 줘서 리액트님은 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럼 파란색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나이를 출력할 게 아니면 리액트 개발자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HTML 속성의 변수를 출력할 때는 다운표 쓰시면 안 돼요. 컬러가 지금 빨간색 쌍값이었잖아요.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걸 다운표로 감싸면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이 아니죠, 지금. 여기 엘리먼트로 찍어보면요. 고지고대로 나와요. 다운표로 감싸버리면. 그러니까 변수 값을 출력하고자 할 때는 다운표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렇게 색상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요 부분의 코드가 요거죠.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거의 못 찾으세요. 자, HTML 페이지에서 코딩할 때 헬로 월드라고 하면 출력 결과 어떻게 나오죠? 헬로 이렇게 나와요. HTML 태그는 코드의 작성 편의상 원래 여기서 줄바꿈 하는 거 그냥 우리 보기 이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줄바꿈이 들어가면 거기를 띄어쓰기 하나로 인식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의도하시고 코드 줄바꿈 하시면 안 먹어요.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띄워져요. 자,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myellipsis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사실 뭐 이런 거 만들 때는 보통 CSS로 그 텍스트 오버플로우 걸어서 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요즘은 메시지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전달해요. 얘를 변수에다 복사하고 문자열이에요. 이 str의 글자 길이가 내가 지정한 숫자값보다 크면 str을 0번째부터 지정한 글자 수까지 자르고 뒤에 점점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말줄임 처리를 그냥 샘플로 하나 구현을 한 거죠. 함수가 있을 땐요, 그냥 함수 호출하시면 됩니다. 중괄호 하고서 함수 호출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 이야기할 때 함수 소개해드리면서 강조했던 게 리턴 값이 호출된 자리에 되돌려진다 였어요. 그러니까 리턴 값이 있는 함수는 그 자체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은 기본 표현식을 연습한 거였고요. 두 번째 파일은요, 조건 분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함수를 통해서 리턴 값을 처리하는 거예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른 HTML 코드 조각을 리턴할 겁니다. const btn login 이라고 함수 하나 만들고요. is login이란 파라미터를 받을게요. 만약에 is login이 true면 우선 return 버튼 타입은 버튼 텍스트로는 logout 이라고 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버튼에 표시되는 글자만 좀 바꿔서 쓸게요. 여기서는 login. 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변수값 자체는 지금 고정이긴 한데 변수값 바꾸는 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나오겠죠. btn 로그인을 호출하면서 true를 줬으니까 그럼 이제 요 코드 조각이 이 자리로 리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를 누르면 이제 버튼에 logout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값을 fails로 바꾸면 로그인으로 표시 문구가 바뀌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코드상에서 바꾸지만 뭐 보통은 뭔가 누르거나 체크했을 때 값이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함수로 조건 분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요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기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서 이제 논리연산자를 많이 쓰는데요. let x는 5고요. let y는 1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if는 뭐죠? if x가 0보다 크고 and y가 잘못 적었네요. 잠시만요. x가 10보다 크고 y가 10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AND 연산의 기준은 전체가 참이어야 결과가 참이에요. 자, 그러면 x가 지금 5잖아요. 그럼 요거만 놓고 보면 결과가 fails죠. 이미 앞에 게 fails라고 판정이 됐으니까 AND 연산 기준에서 뒤에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어차피 최종 결과값은 거짓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벌써. 그쵸? 실제로 컴퓨터는요, AND 연산일 때 앞에 게 fails면 뒤에는 아예 안 봐요. 뒤에 거를 보질 않아요. 실행을 안 해요. 이미 답이 판정이 났으니까. 그럼 반면에 x가 5고 and y가 10이 아니다라고 조건을 걸었다고 치죠. 요 변수 가지고요. 그러면 x가 5다라는 거는 true죠. 그럼 AND 연산일 때는 뒤에 거를 따져보지 않으면 최종 결과를 몰라요. 앞에 게 참이면. 이제 얘만 지워요.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AND 연산은 앞에 게 거짓이면 뒤에 거 안 본다.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걸 봐야 된다. 이렇게 남습니다, 얘기가. 이거예요. 자, 조건분기 두 번째 방법은요, 조건식하고 AND 연산자를 써요. 뒤에 거를 판정하려면 앞에 게 무조건 참이어야 돼요. 앞에 게 거짓이면 뒤에 거 안 하죠. 그래서 H 투택으로 바꿀게요. 변수를 하나 준비해요. 버튼을 건 아니고요. HTML 태그 조각은 이렇게 한 덩어리만 있으면 굳이 괄호로 안 감싸도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근데 한 덩어리가 아니면은 괄호로 감싸셔야 돼요. 앞에다가 조건식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참이면 최종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서 뒤에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면 AND 연산자일 때는 뒤에 안 봐도 이미 때려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게 출력이 안 돼요. 근데 이런 if문에 대한 기본 원리가 나는 좀 헷갈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앞에 AND 연산은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게 나온다.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값이 true니까 로그인 되셨습니까? 나오죠? false이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3번. 자, 그럼 이제 아까 거랑 반대. let x는 5고요. let y는 10일 때 x가 5가 아니거나 y가 10이 아닐 때 이게 1번. 2번 x가 5이거나 y가 10일 때 5호 연산은 전체가 참이어야 결과가 참이고요. 도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은 결과는 무조건 거짓이었어요. 자, 1번 볼게요. 자, 5가 5와 다르다니까 얘는 벌써 false죠. 그러면 5호 연산이기 때문에 뒤에 거 보나 마나 거짓이에요. false 5호 뒤에 게 뭐가 되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5호 연산은 앞에 거짓이 확정되면 뒤에 걸 안 봐요. 하지만 2번 5와 5가 같다. true. 5어 그럼 뒤에 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5호 연산은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말씀드렸네요. 거꾸로 말 읽었네요. 거꾸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false, or true. 네, 요거는 결과가 참이고요. true or false. 얘는 결과가 참이고요. false or false. 얘는 결과가 거짓. true or true. 얘는 결과가 참. 5호 연산은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면 결과가 참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이 뒤에 얘기가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자, 앞에 게 참이에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뒤에 거 안 봐도 돼요. 앞에 게 거짓이에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니까 최종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뒤에 걸 봐야 돼요. 앞에 게 참이에요. 뒤에 안 봐도 참이죠. 앞에 게 거짓이에요. 뒤에 거를 봐야 거짓이 판정되죠. 그러니까 5어 연산은 앞에 오는 게 거짓이면은 뒤에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아까. 근데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결과가 참이니까. AND의 반대죠. AND는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걸 봐야 되지만 5어는 앞에 게 거짓이어야만 뒤에 걸 봐요. 그래서 조건분기 세 번째는 조건식하고 5어 연산자를 쓰는 경우인데요. 앞에 조건이 있고 조건이 거짓인 경우 출력할 내용이에요. 앞에 게 거짓이어야만 뒤에 걸 보니까. 조건이 참인 경우 표시되는 내용 없습니다. 자, 조건을 거짓으로 판정하는 경우는요. 변수값이 undefined거나 null이거나 0이거나 false인 경우예요. 그럼 이때는 정상적인 화면 렌더링이 일어나질 않아요. 특히 여기서 undefined를 리턴하면은 에러가 발생해요. undefined를 리턴하면 에러가 발생해요. 전체적으로. 아티클 리스트가 undefined면 그럼 이 자체를 조건 판단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하겠죠. 그럼 뒤에 걸 출력을 하는 거예요. 3번은 undefined니까 조회된 게시글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true라고 넣으면은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자, 조건분기 마지막이요. 자, 앞에 거는 전부 굳이 비유하자면은 if 이런 형태였어요. 어떤 조건을 주어지고 그 조건에 따라서 여기 안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서 if문이나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못해요. 다 이렇게 표현식으로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연산자 중에 if, else를 대체할 수 있는 연산자가 있었죠. 조건이 있고 물음표 땡땡 표현식. 조건이 참이면 얘를 하고 거짓이면 얘를 하죠.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그래서 리액트에서는 3학년산자 엄청 많이 씁니다. 자, 3학년산자를 사용한 조건분기예요. 중괄호 안에 조건식을 넣고요. 물음표, 조건이 참인 경우 출력할 내용, 콜론, 그렇지 않을 경우 출력할 내용. 만약에 조건이 거짓인 경우를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 너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쓰느니 차라리 그냥 AND 연산 쓰는 게 납니다. 자, 변수 하나 또 준비하고요. 자, is 로그인일 때 로그인이 true라면 물음표 찍고 괄호 열고 닫고 콜론 괄호 열고 닫고. 일단 이렇게 코드 툴부터 만드세요. 당장 에러가 나더라도. 괄호 안에 비어있으면 보시다시피 에러 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줄바꿈 한 다음에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코드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 변수 값이 true니까 로그아웃 버튼이 나올 거고요. 이 변수 값이 false로 바뀌면 로그인 버튼으로 바뀌겠죠. 자, 여기까지가 조건 분기 4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실습하셔서 4시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또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뵐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로 들어가죠. 자, 루프 1입니다. 첫 번째 타입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포문을 수행한 다음에 이제 함수 형태로 리턴을 시키는 거예요.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에서 리턴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const create list items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일반 함수를 만들어 보죠. let li는 new array. 좀 더 쉽게 갈까요? 자, 배열인데 이 배열에 li 태그를 넣는 거예요. 콤마 2, 콤마 3. 요거는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지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return li. 편의상 HTML 태그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작성되는 모든 태그는 실제로 HTML이 아니에요. JSX예요. 그래서 JSX 태그를 이렇게 덩어리를 갖고 있는 애들을 배열에다 담아서 리턴을 하면은 UL 괄호 열고 함수 호출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배열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반복돼서 나와요. 이거를 좀 그래도 코딩스럽게 좀 해보자 라고 하면은 빈 배열을 만들고 파라미터를 하나 받아요. for let i는 0부터 count보다 작을 때까지 li 태그를 여기다가 푸시하는 거죠. 그럼 내가 5개 넣고 싶다. 그럼 5개 나오는 거죠. 리액트 특수성. 반복문에 의해서 생성되는 요소를 처리하면은요,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요. each child. 반복문에서 처리되는 자식 요소는요, should have. 가져야 된대요. 키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퍼티를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이 키는요, 유니크한 값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문 안에서 이렇게 추가되는 항목들은 키라는 이름의 속성을 꼭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값은 중복되는 값을 쓰면 안 돼요. 반복문 안에서 중복 안 되는 값 제일 만만한 거는 반복문의 i 값이죠. 네, 이렇게 하고서 살로 고침하면은 경고가 안 떠요.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해도 가끔 개발자라고 열어보셔서 이상한 경고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리액트만의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자,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아까 조건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여기서 직접 처리를 해요. 자, 여기서 직접 처리하기 전에 요거를 좀 더 자바스크립트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맵 함수를 쓸 건데요. 지금 1번 예제는 반복문 안에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화면에 출력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처음부터 이렇게 배열로 존재한다라고 치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요거를 목록 정의 태그로 다시 출력한다라고 하면 이 my array를 가공해서 li 태그의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원본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을 탐색해서 새로운 배열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배열이 각각 li 태그의 원소가 li 태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고전 스타일 코딩. const my array item은 빈 배열 넣어주고 for
let i는 0부터 i는 myArray.length 돌면서 myArray 아이템에다가 push 해서 li 태그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얘를 가공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리지 않고 좀 범용적인 방법.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원본 배열을 가공해서 똑같은 개수를 갖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자,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임의로 하나 만들게요. 왜 생성이 안 되지? 아, 여기 만들어졌구나. 자, 이거 그냥 샘플이에요. 콘스트 데이터는 1, 2, 3, 4, 5일 때 이거를 가공해서 콘스트 리절트라는 배열을 10, 20, 30, 40, 5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한다고요. 10. 그래서 console.log 리절트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배열이 가공된 새로운 배열이 나오죠. 이거를 좀 자바스크립트스럽게 하면 const result2는 data2.map 배열에 대한 맵 함수는 배열의 원소 하나를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콜백 함수가 동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v 값 자체가 1, 2, 3, 4, 5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리턴되는 애죠. 리턴되는 애가 리절트2에 차곡차곡 쌓여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console.log에다가 result2를 걸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게 리액트에서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를 다시 재사용하면 myArray.map 첫 번째 파라미터는 원소, 두 번째 파라미터는 배열의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컴포넌트 요소는 각 항목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한 값을 갖는 키 속성을 포함해야 된다. 그럼 이 괄호가 덜 닫혔으니까 괄호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제 이 myArray 아이템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반복되는 원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루프2예요. 헬로 월드. 자, 세 번째 예제는 이거를 응용한 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똑같이 걸어 볼게요. 세 번째 예제예요. 루프3. 이렇게 나왔죠? 자, 얘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원소를 바꿀게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UL 태그 안에 목록 정의를 출력하고 있죠. 여기 지금 UL 태그를 안 넣네요. UL 태그를 안 넣었는데 이번에는 테이블 태그로 바꿔볼게요. 테이블 태그 안에서 얘네를 TD 태그로 표현되게 할게요. 테이블 넣고 tr 하나 넣고 여기서 이 myArray 아이템을 넣어주는데
li 태그 대신에 td 태그로 걸면은 표가 나오겠죠. 얘가 얘죠. 얘는 이거죠. 그러면 변수 선언한 거 소거하면요. 얘 날리고 얘 날리면 그냥 이만큼 코드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되겠네요. 요만큼이니까 얘를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되겠네요. 이 변수 필요 없죠 이제? 보통은 주석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쓰시죠?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맵 함수를 JSX 안에서 바로 돌려요. 여러분들 예제 코드는 여기까지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콜백 함수 안에서 리턴을 위한 한 줄만 들어있죠. 괄호줄 바꾸면 뭐 딱히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축약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의 리액트 코드예요. 진짜 가장 보편적인 코드예요. 그래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앞부분에서 대열 탐색 함수 많이 발휘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요. 이래서 많이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문법 설명 없이 그냥 막 나가야 돼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괄호가 엄청 헷갈려요. 저도 리액트랑 한 3년 정도 만든 것 같은데 아직도 헷갈려요, 괄호는. 이거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태그 한 조각만 있을 때는 뭐 굳이 리턴한테 소가로 안 넣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JSX에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문법 표현들입니다. 자, 요 단어는 여기까지가 마무리예요. 요거 실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 넘어가려면은 이제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만드셔야겠죠.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기본 초기화는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프로젝트 이름은 공사 프롭스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요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이 25분이니까 제가 봐서는 실습한 프로젝트 생성까지 하면은 25분. 네. 네, 다음 교시는 5시에 시작할게요. 네,